만약에 민간용 연구를 위한 비행정이었으면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진입하게 됐다라고 미국의 정부에 미리 알렸을 수도 있고, 또 민간용이었으면은 그 재원이 어떤 것인지 또 어느 회사 제품인지 밝히라라고 얘기했는데 중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정찰풍선 사건이 나타나면서 중국 방문을 취소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미중 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이 나타났어요. 이 정찰풍선 이후로 56차 미넨 안보회의에서 다시 한번 군사안보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발언이 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대미 관계 구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3기 때에 들어오면은 2기 때에 비해서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중국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현재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현재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진핑 지도부를 포함한 공산당 지도부가 지지율이라든가 정통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고려에서의 강한 발언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시진핑 주석이 최고 지도자로 오르자마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정의되는 중국몽을 얘기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2010년도에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자 G2의 한 축으로 오른 중국이 중화민족이 부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부흥시키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패권에는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바라는 국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식의 규범과 질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재단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를 가늠하는 강대국 사이의 경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죠. 오늘 중국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로 인식됐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최근엔 기회보다는 리스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여러 사안들에서 미중 대립이 더 격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양국이 충돌하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을 받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이웃이자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키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중국과 관련해서 귀중한 말씀해 주실 진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국립외교원에 계시는 중국 전문가 김한권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언제부턴가 해외 학자들의 중국 현지 조사가 금지됐다는 소리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일단 만약에 그렇다면 예전보다 연구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부 지역 그리고 일부 학자들에 대해서 중국이 현지 조사를 금지시키거나 비자를 거부하거나 금지했던 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학자들의 전반적인 연구 활동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적인 사례를 먼저 살펴본다면은 특히 인권유린 문제가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현재 해외 학자들이 가서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과 함께 티베트 지역, 또 서구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연관해서 지켜보고 있는 지역에 관해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이곳에 대한 해외 학자들의 연구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판단하기에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거짓 정보라든가 아니면 위해한 글이나 아니면 발언을 한다든가 또는 중국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취소하거나 또는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시진핑 주석 주로 지도부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점차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중국 내에서 나타내기보다는 네. 점차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서 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중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는 네. 어려운 면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신장 위구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방 쪽에서는 신장 위구르 인권 유린이나 탄압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중국은 항상 이게 서방의 프로파간다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왜곡 보도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느 쪽에 진실이 가까운지 좀 궁금한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또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국가들의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신장 위구르 지역이 자신들의 주권과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네. 이에 대해서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을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중국의 입장으로 보는 사회적 통합과 그 다음에 한족과 소수민족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 특히 자유주의 국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여기서 나타나는 그 많은 그 수용 시설에 관해 위구르 소수민족들이 많은 인권 유린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비판적인 시각과 이에 대한 시정을 네.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네. 이것이 단순히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문제로 부딪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경쟁 요인으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그 지역에 관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또 현지 조사 연구를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이라든가 그에 대한 평가, 분석, 보고서들이 나타나면은 훨씬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최근에 불거진 이슈 중에 미중 정찰 풍선 이슈가 있는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이것도 사실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잖아요. 이게 진실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었는데요. 네. 올해 1월 28일에 처음으로 이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내에서 발견이 됐고 미국 정부는 이걸 면밀히 관찰하다가 약 일주일 후인 2월 4일 날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연안 도시의 바다 위에서 결국은 격추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상학을 중심으로 민간 연구 비행정이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자동 조차 기능이 제한적이었고 편서풍 영향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격추한 거에 대해서 과도한 대응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이것은 주권 침해고 국가 안보적으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이 반박하면서 만약에 민간용 연구를 위한 비행정이었으면은 영공에 들어왔을 경우에 영공에 진입하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진입하게 됐다라고 미국의 정부에 미리 알렸을 수도 있고 또 민간용이었으면은 그 재원이 어떤 것인지 또 어느 회사 제품인지 그것을 밝히라라고 얘기했는데 중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정찰기구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곳곳에서 발견이 됐고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논의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2월 17일 날에 개최되었던 제56차 미넨 안보회의에서 이 문제와 함께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문제를 들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이를 양자 간의 관계에서 다자 간의 관계로 확대시키면서
네. 중국에 대한 비판과 이를 통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더욱더 결집하게 만들려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다자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쿼드 등 뭐 동맹 외교 행보가 트럼프 때에 비해서 더 많이 두드러진다고 평가받고 있고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동맹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북한, 러시아, 파키스탄 이 정도만 떠오르고 끈끈한 우군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중국이 정말 이렇게 미국에 비해서 우군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다면 왜 동맹에 두드러지지 않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중국의 다자외교 전략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중국이 동맹국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건국 이래로 계속해서 비동맹 원칙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구소련과 동맹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마오쩌둥이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북한과 동맹을 맺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중국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외교 원칙 중에 하나로 비동맹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점차 부상하면서 미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건데 과연 중국이 비동맹 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옌쉐통 교수가 저술했던 2013년에 역사적 관성이란 책에 의하면은 이런 논의들이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의 주요 지역의 동맹국과 군사기지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과연 이런 미국과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진다면은 과연 비동맹 원칙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비동맹 원칙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이런 내부적 논란이 있었지만은 비동맹 원칙을 결국 고수하기로 하고 대신에 우방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서 말씀하신 전통적인 친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했고요. 중국은 우방국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공동운명체라는 관계를, 그러니까 소통을 연결시키면서 더욱 더 많이 연계시키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우방국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러한 전략 개념들을 만들고 또 실행해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와서 미국이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라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자유진영 국가들에 대한 결집을 강화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우방국을 확대시키려는 정책에 특히 작년에 중국에서 났었던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확인하는과 동시에 대외적 전략 개념으로는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더욱 강조하면서 특히 개발도상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은 개발도상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진영화 구도에 대응해 나가는 개발도상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을 확대시키려는 그런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실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비동맹 원칙을 대대로 뭐 고수해온 나라가 중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동맹 원칙을 고수하는 게 그 자국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걸 텐데 비동맹으로 해서 동맹으로 묶이게 되면은 본인들한테 나중에 좀 거추장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비동맹 원칙을 고수하는 건지 왜 비동맹 원칙을 고수하는 건지 조금 궁금한데 동맹으로 했을 때 연류가 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의 불안 요인에 중국도 끌려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논의는 북한을 놓고도 계속해서 중국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이 비동맹 원칙을 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냉전 시기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미국과 적대국가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소련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외부적 군사안보적 위협에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소련과의 동맹을 중시하고 소련 일변도 정책도 펼쳤는데요. 이후에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중소 분쟁이 점차 확대되고 결국은 중소 국경에서 무력 충돌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결국 반미 반소 정책을 펴게 되고요.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의 공간을 제3세계로 네. 눈을 돌리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 모두와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된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냉전 시기에 최고의 두 강대국들과 사이가 나빠지니까 고립되는 면도 있었고요. 이걸 이렇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네네. 인도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비동맹 원칙을 고수하게 되고요. 네. 그것이 지금까지 중국의 외교 원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운명 공동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중심으로 신형 국제관계 등등을 내세우면서 중국대로의 국제 질서와 또 그 질서 내에서의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대외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3기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그 2기 때와 비교하면은 그 시진핑 3기 정부의 동아시아 및 대미 외교가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2기 때에 비해서 3기에 중국이 처한 대내 환경 중에 변화된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중국의 대미 외교도 변화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는 더욱 심화됐고요. 또 중국 내부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하방 압력이 현재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기 때에 비해서 3기 시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인구 구조의 문제와 청년 실업률이 더욱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즉 초고령화 사회로 네네. 중국이 일찍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이 매우 얇아진 상황의 인구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경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하강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특히 도시에서의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중국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기 때에 들어오면은 현재 2기 때에 비해서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기 때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협상을 중심으로 미중 전략적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중국은 조금 이를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확대시키면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가 되니까 중국도 이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기 때 들어와서는 중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강경하게 얘기하다 보니 전랑 외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강경한 대미 정책으로 또 대미 발언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지도부 3기의 인사들은 일단 수사학적으로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강경한 발언과 대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에 20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나타난 중국의 외교 인사들의 면면을 본다면은 평소 강경 발언을 했던 대표적인 인사들이 승진을 하고 주요 요직으로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중국의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칭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은 전랑 외교의 대명사 중의 하나라고 한 명으로 이렇게 인식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에도 수사학적으로는 매우 강경한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물밑에서는 원만한 미중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자신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또 부상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는 계속해서 물밑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이 계속 표명되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원만한 관계를 갖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시진핑 지도부 3기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친강
이렇게 전람회교회 대표주자라고 말씀하셨고 외교부 부대변인인가 자오리젠이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그분도 전람회교회 뭐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됐던 걸로 보는데 최근에 뭐 대변인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고 친강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말이나 행동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해가지고 뭐 미소외교다 언론 쪽에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주요 현안에 대해서 네네. 중국은 국내 정치적인 입장과 대외적인 중국의 입장 네. 표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학적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강 그 외교부장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미중 사이에 최근에 관계 개선에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중국의 이익과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은 네네. 그 이면에서는 계속해서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류허 부총리 경제를 담당하는 부총리를 만나서 미중 사이의 경제 협력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협력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원만한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류허 부총리의 만남에 이어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 정찰 풍선 사건이 나타나면서 중국 방문을 취소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이후로 미중 사이에 이러한 그 비판과 네.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가 이어지면서 네. 다시 미중 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이 나타났어요. 중국은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네. 미중 관계의 구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이 정찰풍선 이후로 다시 미중 관계가 경색되고 56차 미넨 안보회의에서 네. 다시 한번 군사안보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발언이 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대미 관계 구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되게 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발전을 계속해서 결국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전 들리거든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움직일 텐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인구 문제도 그렇고 좀 더 들어가 보면은 도농 격차라든가 후카오 제도 문제라든가 뭐 내부적인 문제가 많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중국이 계획대로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를 한다면 그 예정대로 10년, 20년 뒤에 미국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 제치고 세계 패권 국가에 등극할 수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지속적이고 발전을 거듭할 것이고 미래의 특정 시기에 가서는 종합국력면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미국과 또는 국제사회에서 마주한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에 중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피크 차이나라는 표현, 2030년대에 미국을 경제적으로 앞설 것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앞서는 시기가 점차 늦춰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앞지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설사 일시적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앞선다 하더라도 다시 곧 재추월되면서 점차 중국이 경제적으로 하강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서구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상황과 중국 내부에서 바라보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림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서구에서 지적하는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경제 하방 압력에 의해서 청년 실업률, 특히 도시에서의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는 문제들, 특히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개혁 조치가 계속해서 추진되었음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네. 지금 도리어 그런 조치들이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또 첨단 산업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점차 심화되다 보니까 네네. 미국이 중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에 대해서 발전을 계속 견제하는 모습 등등이 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중국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네네. 만약에 이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면서 중국이 발전을 거듭한다면은 중국의 지금 장기적으로 장밋빛 네. 미래를 낙관적으로 하는 것도 현실로 다가올 수 있지만은 네네. 이러한 문제들을 만약에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서구의 그 지적과 비판들이 네네. 실질적으로도 중국의 경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그러한 문제들을 과연 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네. 거기에 달려있다. 중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 네. 달려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긍정적인 생각들을 네. 중국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아, 현재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네.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현재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네. 시진핑 지도부를 포함한 공산당 지도부가 지지율이라든가 정통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고려에서의 있다. 강한 발언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흐름은 미래에 관해서 네네. 도전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은 극복해낼 수 있고 중국 사람들이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네네. 긍정적인 미래를 네.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미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걸 달성해야지 중국몽이 완성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시진핑 주석이 최근 포함해서 중국은 뭐 지역에서의 강국, 지역에서의 패권국이 될진 몰라도 미국처럼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이 발언은 그냥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중국이 생각하는 네. 미래, 긍정적인 미래, 그 다음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미래는 특히 시진핑 지도부 시기에 들어와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실현하는 것이 중국몽이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중국 내부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입장에서 들어본다면은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중국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 중국몽이 나오는 전후 시기를 살펴보면은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좌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도에 들어와서 세계 네. 2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랐습니다. 네네. 2008년 8월에 중국은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이후로 중국 내부에서 이제는 중국이 옛 영화를 되찾을 수 있는 네. 강한 중국으로 부상했음을 알려야 된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즉 네네. 2008년 말부터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번지면서 유럽까지 번지고 2010년에 들어와서는 일본을 GDP 지표상으로 따돌리면서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 됩니다. 즉 2010년도에 보면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자 미국에 이어서 네. G2의 한 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후에 네. 2012년에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나타나는데요. 그 2012년에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후진타오 총서기에서 네. 시진핑 총서기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새로이 시진핑 주석이 최고 지도자로 오르자마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네. 정의되는 중국몽을 얘기합니다. 네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2010년도에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자 G2의 한 축으로 오른 중국이 중화민족이 부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부흥시키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라고 얘기하면 1위를 따라잡거나 아니면 1위를 추월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네. 패권에는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네네. 이렇게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중국이 이후에 미중 신형 대국 관계, 즉 네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신형 대국 관계를 후진타오 시기 후반부부터 얘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라이벌 관계가 아니다. 단지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만을 존중해 달라라는 이러한 미중 신형 대국 관계를 얘기하면서
또 패권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미국은 자신들에게 바라는 국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네네. 중국은 중국대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식의 규범과 질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국제사회에서 이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승리하는 국가가 네. 결국 새로운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만들 것이고 패권 국가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재단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를 가늠하는 강대국 사이의 경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가 다르고 그거를 한쪽이 어쨌든 패권을 차지하면 그게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대세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 질서와 규범하면 사실 뭐 자유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럼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 질서와 규범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치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다라고 얘기하면서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들, 즉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결집을 강화해 나가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아니고 미국이 정의한 가치를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에 주입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문명과 체제의 다양성입니다. 각 나라나 지역마다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있고 또 문명의 발달 정도가 틀리고 또 그 지역과 나라가 마주했던 대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은 가치와 체제가 형성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각 나라와 지역마다 다양한 가치와 체제를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정의로만 재단하면은 안 된다라고 가치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독재나 권위주의 국가들 또는 중동 지역의 왕조 국가들 또 이슬람의 신정 국가들이 점차 중국의 다양성에 대해서 정치적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규범과 질서로서 많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가치 사슬을 만들면서 미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넘어서서 신뢰 가치 사슬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탈중국을 함으로써 미국이 유리한 규범과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미국의 탈중국 또는 일부 첨단 산업에서는 아예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다자 협의체 기구인 브릭스를 브릭스 플러스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국가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규범과 질서 면에서 미중이 계속 부딪히고 있다라고 봅니다. 군사 안보 면에서는 더욱 치열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규범과 질서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미중 전략적 경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고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